고아였던 반지하 자취생 인생 역전 스토리. 나는 13살에 고아가 됐다. 엄마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사진 한 장 없이 사라졌고 아빠는 그 뒤로 오래 버티지 못했다. 알코올에 찌든 채 몇 달을 보내다 연락이 끊겼다. 어른들 사이에선 다른 여자 생겼다더라는 말이 떠돌았고 내겐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결국 나는 집에 보내졌다. 이모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따뜻했던 적은 없었다. 나를 처음 본 날 이모가 했던 말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내가 너 고아원 안 보내고 우리 집에서 재워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은 아냐? 그게 환영 인사의 전부였다. 그 말 한마디로 내 위치는 딱 정해졌다.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니 고개를 들지 말 것. 이모의 딸, 내 사촌 언니는 고등학생이었다. 예쁘고 공부도 잘했다. 나는 그 언니가 쓰던 낡은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다녔다. 교복은 물론 속옷까지 언니가 안 입는 걸 물려받았다. 작아서 몸에 맞지 않는 건 당연했고 아이들 눈에는 보였는지 너 또 언니 옷 입었지? 놀림도 받았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해야 했다. 그 집에서 내가 맡은 일은 분명했다. 밥상 치우기, 빨래 널기, 욕실 청소. 한 번은 접시를 깼는데 이모가 말했다. 이래서 네 엄마도 네 아빠도 너를 버린 거야. 그 말이 가슴팍을 치고 지나갔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존재가 이미 잘못인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난 더 조심하게 됐다. 소리 죽이고 걷고 눈치 보고 말하고 아파도 말하지 않았다. 눈물은 이불 안에서만 흘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툭 내뱉은 말했다. 너도 성공해야지. 네 애미애비가 들으면 배 아프게. 둘 다 새살림 차렸다더라. 넌 없던 애처럼 굴더라고. 그런 사람들 보란듯이 성공해서 엿먹여. 그 말이 이상하게 내 안에서 뭔가를 건드렸다. 분노일까? 슬픔일까? 정확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딱 하나였다. 내가 성공해야겠다. 누군가한테 복수하려면 살아남아야 한다. 그게 14살에 내가 세운 생존 전략이었다. 성공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몰랐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도, 기업 회장도, 변호사도 나랑은 너무 멀어 보였다. 내가 바란 건 그런 게 아니었다. 그냥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 방 한 칸에서 내 돈으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내가 그린 성공의 전부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모에게 대학 얘기를 꺼냈더니 바로 잘렸다. 내가 널 대학까지 보내줄 여유가 어딨니? 대학 가고 싶으면 돈 벌어서 네가 다녀. 그 말을 듣고 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10시간, 주 6일 근무. 나는 그 집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회사에선 사무보조로 하루 종일 엑셀 창만 들여다봤다. 처음엔 단순한 데이터 입력이 전부였다. 숫자 치고, 엔터 누르고, 정렬하고, 저장. 남들이 꺼려하는 반복 작업이었지만 난 이상하게 그게 좋았다. 일관성이 있고 틀이 있다는 게 안정감처럼 느껴졌으니까. 어느 날 실수로 상사의 엑셀 파일을 덮어쓰기 했다. 식은땀이 줄줄 났다. 다음날 회의 자료였으니까 눈물 날 것 같았지만 다행히 상사는 그걸 이 파일 내가 다시 정리한 거야? 이거 보기 편하다며 넘겼다.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 첫 번째 칭찬이자 자극이었다. 그날 퇴근 후 집에 와서 인터넷을 켰다. 컴퓨터는 중고로 8만 원 주고 산 데스크탑. 화면은 누렇고 펜은 끽끽거렸지만 그날부터 나는 그 앞에 앉아 엑셀을 배웠다. 유튜브가 아니라 당시엔 파란 블로그랑 엑셀나라 같은 인터넷 카페가 있었다. 그 게시판에 있는 예제 파일을 다운받아서 밤마다 흉내냈다. 함수가 안 먹히면 검색해서 답을 찾아 적었다. 아예 노트 하나를 만들어서 SUMIF, VLOOKUP, 피벗 테이블 같은 함수들을 정리했다. 실수도 많았지만 엑셀은 실수해도 사람이 안 죽는다. 그래서 좋았다. 하루는 상사가 다른 부서 자료를 급히 정리해야 한다며 도움을 청했다. 나는 무심한 척 말했지만 사실 준비해뒀던 서식을 꺼냈다. 이 양식으로 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동 계산도 돼요. 그날 그 상사는 나를 복사기 옆 쓸모없는 애에서 회의 때 발표 자료를 부탁하는 쓸모 있는 애로 올려줬다. 돈은 여전히 빠듯했다. 월급 75만 원에서 20만 원은 이모에게 줘야 했고 교통비, 점심값 빼면 남는 건 얼마 없었다. 하지만 1년 넘게 모은 100만 원으로 중고 노트북을 샀다. 그 노트북이 내 첫 번째 내 것이었다. 상자 뜯는 순간 정말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다. 그날 노트북 앞에서 조용히 다짐했다. 너랑 나 여기서 다시 시작이야.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이모에게 들켰다.
너 같은 게 무슨 노트북이야. 너 방세 낼 능력은 있냐? 그 돈이면 생활비 더 줄 생각은 안 하고 나가서 혼자 살아봐. 세상이 호락호락한지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노트북을 껴안았다. 난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짐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다. 남는 시간엔 동네 반지하 방을 알아봤다. 보증금 없는 월세 33만 원짜리 방이 있었다. 방은 습했고 창문은 골목에 붙어 있었다. 그래도 그 방엔 내 숨 쉴 공간이 있었다. 통장에 있던 돈은 112만 원. 계약하고 나니 7만 9천 원이 남았다. 이모에겐 말하지 않았다. 그냥 어느 날 조용히 가방을 들고 나왔다. 집을 나올 때 이모는 소리쳤다. 나중에 똥꼬 빠지게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지 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 돌아갈 거니까. 반지하에 짐을 푸는데 걸린 시간은 15분도 안 됐다. 옷이랄 것도 없고 짐이랄 것도 없으니까. 책상 하나 없는 방바닥에서 도시락을 까먹으며 혼자 쓴 일기가 있다. 이제부턴 누구 탓도 안 하고 살겠다. 누구한테도 얹혀 있다는 말 다시는 안 듣는다. 다음 날 아침 반지하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부터 진짜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고. 나는 반지하에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버텼다. 좁고 눅눅한 방, 낮에도 어두운 창문, 쥐 소리와 벽 틈의 곰팡이 냄새. 그래도 그 방은 내 거였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내 숨 쉴 공간. 출근은 계속했다. 오전 8시 30분 출근, 오후 7시 퇴근. 퇴근 후엔 곧장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구식이라 부팅에도 3분 넘게 걸렸지만 켜지면 나에겐 또 하나의 세계가 열렸다. 나는 계속 엑셀을 다뤘고 점점 매크로와 VBA에도 손을 댔다. 아무도 시킨 사람은 없었지만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밤마다 그걸 정리하고 반복했다. 하루는 퇴근 후 무심코 네이버 지식인을 봤다. 엑셀 함수 좀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뭐 별거 아니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답글을 달았다. 친절하게 예시까지 들어서. 다음 날 아침 내 글에 감사합니다. 혹시 자료 조금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사례비 드릴게요라는 답장이 달려 있었다. 설렜다. 누군가 나한테 엑셀 자료를 부탁하다니. 나는 얼른 메일 주소를 남겼고 그날 밤 자료를 정리해서 보냈다. 며칠 뒤 메일로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이 도착했다. 그게 내 첫 프리랜서 수입이었다. 회사가 아닌 내가 스스로 벌어낸 돈. 작았지만 너무 컸다.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 나도 이제 나로 벌 수 있구나.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이름은 도망친 조카의 엑셀 일기. 글은 딱딱했지만 정보는 쓸모 있었다. 조회수가 조금씩 붙었고 메일로 엑셀 관련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3만 원, 어떤 날은 5천 원. 크지는 않았지만 돈이 붙는다는 경험은 나를 바꿨다. 그리고 어느 날 진짜 일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판매 데이터 자동 정리 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산은 30만 원 정도입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가능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엑셀로 간단한 양식 정도만 만들 줄 알았다. 자동화는 처음이었고 솔직히 자신 없었다. 하지만 30만 원이라는 숫자가 모든 두려움을 밀어냈다. 퇴근 후엔 밤새워 공부했다. IF, MATCH, INDX, INDIRECT, OFFSET. 함수가 머리에 들어올 때마다 마치 내가 무슨 마법을 배우는 것 같았다. 테스트 파일을 수십 개 만들고 오류를 잡고 보고서를 다시 쓰고 결국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파일을 완성했다. 잘 작동합니다. 너무 좋아요. 다음 달에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나는 프리랜서 계약을 따냈다. 회사에선 월 75만 원, 여기선 일주일에 30만 원. 그 차이를 나는 처음으로 체감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표를 썼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사장은 너 좀 아까운데 정도였고 동료들은 대박나면 연락해라고 했다. 이모에겐 연락하지 않았다. 반지하에서 내 사무실이자 침실이자 부엌인 그 공간에서 나는 다시 시작했다. 한 달 수입은 80만 원으로 시작해 2달 뒤엔 150, 그 다음엔 250으로 늘어났다. 일이 점점 들어왔고 나는 밤새 작업했다. 그 즈음 연락이 왔다. 전 남자친구,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잠깐 사귀다. 넌 집안이 좀 일하며 차버린 놈. 잘 지내? 블로그 봤어. 너 진짜 멋지더라.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웃음만 났다. 복수는 계획하지 않아도 돼. 내가 커지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 말이 딱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너 잘하고 있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어. 나는 28살이 더네. 팀원 2명과 함께 조그마한 사무실을 냈다. 빌라 3층,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월세 70만 원짜리였다. 책상은 중고 사이트에서 1만 원에 산 거였고 컴퓨터는 아직도 펜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웠다. 그때도 회사라고 부르기엔 어색했다. 그냥 조용히 일만 하는 작은 공간. 그런데 일은 계속 들어왔다.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일이었다. 누군가는 보고서를 정리해달라고 했고 누군가는 데이터 분석을, 누군가는 마케팅 기획을 부탁했다. 모두가 싫어하는 일. 나는 그것만 파고들었다. 문제는 돈이었다. 사람을 늘리면 사무실도 커져야 했고 그만큼 월세도 늘었다. 일이 많아져서 외주를 쓰면 수익이 줄었다. 내 수입은 줄이고 직원 월급부터 챙겼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갔다. 과로, 위염, 탈수. 나는 수액을 맞으며 누워서도 노트북을 켰다. 대표님,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한 직원이 말했다. 그 말이 처음엔 서운했지만 나중엔 고마웠다. 내가 힘들다는 걸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 말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휴가란 걸 가봤다. 3일, 계곡 근처 조용한 펜션에서 책 한 권을 다 읽었다. 그 즈음, 일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입소문이었다.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기업에서 컨설팅을 부탁했다. 나는 밤마다 제안서를 썼다. 글을 쓰고 PPT를 만들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고쳤다. 그렇게 만든 문서가 몇 억짜리 계약으로 돌아왔다. 30살이 되던 해직원은 7명이 됐다. 그 해 처음으로 부모 없는 사람으로서 회식이라는 걸 해봤다. 내가 낸 카드로, 내가 산 고기. 직원들이 웃고 떠드는 그 공간에서 나는 혼자 조용히 화장실로 가 울었다. 눈물이 나서가 아니라 갑자기 겁이 나서였다. 이걸 내가 계속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럼에도 다음 날 나는 또 출근했다. 겁이 나도 버텼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소중했다. 그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책임감이 나를 움직였다. 그리고 33, 내 이름을 건 첫 법인 회사를 세웠다. 정장 입고 공증 서류를 작성하고 사인할 때 손이 떨렸다. 가난했던 13살의 내가, 도망쳐 나온 반지하방의 내가 그곳까지 간 거였다. 그 모든 과정이 쉬운 건 없었다. 손해도 많았고 배신도 당했고 내 탓이 아닌데도 욕을 먹은 날도 많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난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성공이란 건 TV에 나오는 이미지가 아니었다. 무너지지 않는 체력, 지치지 않는 끈기, 말 없이 버티는 묵묵함. 그게 진짜 성공을 견디는 사람의 조건이었다. 37, 20억짜리 집을 대출 없이 살 수 있었다. 그날은 평소처럼 강연을 마치고 백화점에 들렀다. 그냥 속옷 하나 사려던 날이었다. 늘 다니는 매장, 늘 가던 루틴. 그런데 사람들 틈을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던 순간 누군가가 내 팔을 붙잡았다. 혹시 은주 아니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모였다. 나를 조용히 학대했던, 은혜를 입었으니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해라던 그 목소리. 고개를 돌리니 작업복을 입고 대걸레를 들고 있는 이모가 서 있었다. 백화점 미화팀. 그 얼굴은 늙고 초라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위아래로 나를 훑으며 이모는 말했다. 와, 네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 뉴스에도 나왔다며. 사장 됐다며. 너 대단하네. 그 말 속에 질투, 얄팍한 놀람, 그리고 또 다른 의도가 모두 섞여 있었다.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모는 알았을까. 번호 좀 줘라. 나중에 연락할 수 있게.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번호를 줬다. 이유는 하나였다.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며칠 뒤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친엄마가 널 보고 싶대. 어이가 없었다. 24년 만에 통보. 왜요? 네가 잘 됐으니까. 나한테 연락 왔더라. 네 번호 좀 주면 안 되냐는데. 나는 그 말에서 이모의 본심을 읽었다. 엄마에게 잘된 조카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이 기회를 이용해 뭔가 얻고 싶었던 걸까? 며칠 후 나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친엄마를 만났다. 은주야, 많이 컸네. 내가 미안했어. 사실은 나도 사정이 있었고 그 뻔한 변명을 듣는 동안 나는 커피만 마셨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그러자 엄마는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사업이 좀 망해서. 웃음이 나왔다. 엄마,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 앨범이 없었어. 언니 책가방 들고 다녔고 옷은 사촌 언니 속옷까지 물려 입었어. 그때 엄마는 그랬지. 엄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연락이 왔다. 친아빠, 은주야, 나야, 아빠다. 내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병원비가 급해서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이모, 친엄마, 친아빠 모두가 나를 떠났고 이제 와서 내 옆으로 오려 했다. 나는 그들 곁으로 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조용히 기록을 남겼다. 나는 복수를 하려고 산 게 아니다. 그냥 살아남으려고 살았다. 그런데 살아남다 보니 복수는 알아서 내 뒤를 따라왔다. 세상은 돌고 돈다. 나는 그 바퀴에서 뛰쳐나와 내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혼자 걸으며 살아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고생을 했던 순간들도 소중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땐 왜 나한테만 그런 일이 생기나 억울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시간들이 날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흔들릴 수는 있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버텨낸 시간들,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 과거 위에 지금의 내가 서 있으니까. 이 글이 무언가 작은 불씨라도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